지금 말씀하신 거 공동입학제가 지금 교육개혁하자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프랑스식 1대학, 2대학 그거거든요. 프랑스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왜 못하나요? 왜 못하냐면요. 네. 걔네들은 혁명으로 한 거예요, 그걸. 아, 진짜요? 예. 어, 68혁명. 예, 아시죠? 68년에 예. 엄청난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진짜 혁명이 일어날 뻔했어요. 아. 그래서 이름도 진짜 68혁명이라고 불러요. 네. 너무 거세게 이 혁명의 물결이 치달으니까 우파 정부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아, 그때 드골이 대통령이었는데 예. 우파 정부가 겁을 먹고 그러면 니들이 얘기하는 대로 대학 평준화 할게. 아,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는 혁명의 열기하에 우파 정부가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좌파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박정희 뭐 전두환 기억하는 거랑 비슷한. 우파 정부가 예. 그러니까 혁명기라는 겁니다. 아, 그건 프랑스의 혁명기. 대학 예. 평준화는 예. 프랑스도 대학사가 탁 되고 명문대 있고 이런 체제였는데 심지어 프랑스는 많지는 않지만 사립대학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유럽에는 사립대학이 적어요. 근데 사립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립대학까지 깔아뭉갰습니다. 아, 아마 좌파 정부가 깔아뭉갰으면 막 저항했을 텐데 아. 우파 정부가 깔아뭉개서 그래서 프랑스 대학 평준화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어렵냐? 혁명도 지금 혁명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너무 많아요. 프랑스는 사립 적었거든요. 아, 그게 네. 결정적 차이겠구나. 독일은 프랑스보다 더하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대학 말고 그랑제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네. 교육권이 예, 따로 따로 있는데 있죠. 예. 독일은 그랑제골 같은 것도 없어요. 다 주립대예요. 아. 독일은 주가 있으니까 다 주립대인데 그리고 이제 대학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평준화죠. 예. 선발제도는 프랑스하고 조금 다르지만 근데 독일도 사립대가 거의 없거든요. 또 독일에 사립대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다 정부가 돈을 대주는 사립대예요. 인디펜던트한 사립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립대가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아, 그렇구나. 일본이 제일 많은 나라고요. 사립대 비율이. 우리나라가 전체 대학생의 75%가 사립을 다녀요. 그게 또 기독교 계열이 많지 않나요? 아니 꼭 그렇지도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사립이. 사학들이. 그래도 지방에 가면은 비수도권에 가면은 좀 국공립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좀 되는데 서울의 사립대 비율이요 얼마나 높냐면 서울 지역 수험생,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 수험생 대비 서울 지역 국공립대 정원이 4%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사립이에요. 아, 뭐 서울 수도권, 서울의 하긴 그쵸. 종합대 딱 세 개잖아요. 네.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그러네. 그리고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그런 인천대 있고 아. 뭐 인하대 말고 인천대는 네. 국립이에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뭐 서울교대 있나? 서울교 4개 종합대는 하여튼 뭐 서너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이 기울어져 있죠. 평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식, 독일식 평준화는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그럼 그냥 시뮬레이션을 그거는 해보면. 이상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무슨 솔루션을 얘기하면 사립대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사립대가 굉장히 돈이 모자라서 지금 골치를 썩이고 있거든요. 사립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등록금을 12년째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라니까요. 정부의 힘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등록금 동결 12년째 동결하는데 대학 교육이 원래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사회 발전에 따라서 대학 교육도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거의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고 특히 대학원은 교육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쵸. 연구기관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학원의 연구비 투자를 굉장히 늘리는 대신 학생 선발권을 정부에게 넘기는 그러니까 재정을 매개로 하는 거죠. 그 설계해 보면 한 5조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5조면 예산의 한 1%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국립대 통합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립대 통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국의 거점 국립대 정원 다 합쳐도 34,000명밖에 안 돼요. 34,000명으로 또 연고대 같은 명문 사립대가 있는 환경에서 경쟁을 막 줄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더구나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 사립인 상황에서 사립대와의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피하다.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야, 이거 혁명이 일어나야지 이거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대학 교육. 혁명으로는 못해요. 혁명하면 네. 사립을 싹 국공립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혁명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 프랑스 대학 평준화 거의 그런 식으로 한 거라니까요. 아니면 독재자가 나와서 박정희 자 사립고등학교 너희들 학생 선발 지금부터 하지 마. 뒤로 돈은 대줬습니다. 재정은 안정화 시켜줬죠. 재정은 박정희 정부에서 안정화 시키는 대신 너희들 앞으로 선발하지 말고 뺑뺑이 하는데 그냥 참여해. 딴소리 하면 죽어. 그래서 사회적 타협을 안 한다면 그러면 독재적 방법이나 혁명적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사회적 타협으로 가야 되고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안 하면 이제 진짜 저출산 너무 심해져서 나라 망한다. 뭐 그런 거죠. 예. 사실 지금도 지방 대학이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학생이 없어서.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데들이 많거든요. 대학원 같은 데는 진짜 그게 중국 학생 안 오면 유지가 안 되는 데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뭔가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긴 필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대학에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그 평준화가 이루어졌느냐, 대학이 그런 교육의 질이 높아졌느냐,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공계를 다니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문과대라서 그런가 봐. 문과대는 네. 체감을 할 수는 있지만 체감이 잘 우리가 안 대학을 두 번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20년 전에 다녔다가 20년 뒤에 또 다니고 이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요. 이래 때더라 뭐 저렇게 변했다던데 그렇게 전해드는 정도인데 이과는 그 변화를 좀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얘들이 어떤 기자재를 이용해서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실험 실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나 최근 한 10년간은 이제 등록금도 동결되고 뭐 등등 이런 상황에서 발전이 이제 지체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이공계라는 대학의 이과대학의 학생들 관련한 무슨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럼요. 무슨 캡스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되게 많이 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과대 쪽은 제가 좀 체감을 잘 못하긴 했는데,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많이 달라졌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질을 개선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보다 대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더 적어요. 아, 진짜요? OECD에서 유일합니다. 이야.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네. 고등학교보다 당연히 더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대학이니까 학생 1인당 투입하는 평균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적다니까요. OECD 평균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1.5배 많아요. 이게 OECD 평균인데 한국은 0.8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의 발전이 얼마나 지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우려하고 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저는 그 대안을 만드는 김에 그것을 상향 평준화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대안을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야기한 지 벌써 1시간 반이 됐는데 질문이 점점 더 생겨나요. 큰일 났네요. 교육 분야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계약학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학과가 지금 잘 안 된대요. 학교하고 이제 현장하고 매칭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데 계약학과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대학의 상향평준화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상향평준화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대학이 이제 활로를 찾는 거죠. 활로를 찾는데 이게 기업의 이해와 좀 잘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명한 사례가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학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맞춤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이제 좀 고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이제 대학의 이제 변화 욕구하고 이제 그게 결합되어서 계약학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삼성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신력도 있고 또 워낙 이제 재원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게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계약학과도 많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업하고 대학이 이제 동상이몽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이걸 통해서 뭔가 덕을 밥을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이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봐서 되도록 적게 투입해서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서로 잘 안 맞는 거죠.
기업 측도 문제가 있고 대학도 그런 거에 있어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 사실 그 변화가 어렵거든요. 대학에서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공학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면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돼요. 네. 못 늘려요. 왜 못 늘리죠? 아니, 그러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프로그래머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못 늘린다니까 답답한데.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도 그런 걸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거버넌스가 제대로 없어요. 그 지금 이공계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생기는데 그 계약학과 관련해서 한전공대가 최근에 생겼잖아요. 네네. 한전공대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돈을 들이니까 좋은 대학이 나오겠죠. 예, 그 카이스트 나온 것처럼. 비슷한 사례가 포항공대잖아요. 네네네. 카이스트는 국립이니까 좀 다르죠. 음, 포항공대 만들 때 포항제철은 지금도 포스코가 약간 공기업스러운 면이 있지만 네. 그때는 완전 공기업이었죠. 그렇죠. 기업 공개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전도 물론 이제 기업 공개하고 이제 다 주식시장에도 올라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공기업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항공대하고 비슷한 모델인 거죠.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투입하는 이공계 쪽은 투입하는 재정에 거의 비례해서 성과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가급적이면 사실 거기 뭐 전남대도 있고 그런 네. 학교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통합적으로 좀 처음부터 접근했으면 좋지 않나. 왜냐면 호남이 영남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걸 두 개로 만들어서 각각 육성한다. 지금 지스트도 있고요. 네, 광주가기원 맞아요. 그리고 전남대도 있고 한정공대도 있고 아니 이건 좀 뭔가 비효율이다. 비율이네요. 오히려 통합을 통해서 뭔가 규모의 경제 같은 걸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물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차후에라도 좀 그런 개선점은 좀 모색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과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누구랑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지금 공대 쪽 얘기했는데 뭐 카이스트나 운스트나 이런 데 생기면서 네, 소위 스카이 대학의 이공계 학생이나 교육 이런 학생들 수준이랄까? 이런 게 좀 달라지진 않았나요? 이공계 학생들의 평균 수준을 낮춘 것은 이제 의대 열풍이죠. 오래됐죠. 20년 전. 네. IMF 회원이기 직후에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전에는 물론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는 네. 의대가 늘 이과에서 1등이었죠. 네. 커트라인 네. 1등이었고 네. 하지만 서울대만은 의대가 하기도 하지만 전자공학과도 했다가 컴퓨터공학과도 했다가 미생물학과도 했다가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고용불안이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전문직 선호 현상이 극대화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의대가 다 차고 나서 서울대 공대가 차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서울대 공대에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평균적인 어떤 자질이랄까 수준이 좀 떨어졌죠. 그거는 뭐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그거는 교수들도 그때 당시 체감을 했던 변화고. 그래서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여튼 유수의 이공계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은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그 이전과는 조금 평균 수준이 조금 달라졌고요. 지금 이공계에서는 스카이란 말을 안 쓰죠. 그래요? 설카포라고. 그 설카포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런 식으로 세 개를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연대공대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워낙 많이 하는 얘기라서. 설카포.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의대에 대한 수요가 정말 직업적인 IMF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의대 수요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갔다라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이거 진짜. 의대는요, 근데 네. 어느 나라나 네. 최고 인기 학과예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가면 네. 이과에서 제일 성적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어딜 것 같아요? 의대예요. 철학과 아니고요? 스웨덴 철학과 이과 같은데? 쪽에서, 이과 쪽에서. 예. 뭐 물리학과 이런 데 아니에요? 문과학과 이렇게 딱 나누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서. 노르웨이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래요. 역시 그냥 다 의대가 전 세계적으로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연어를 일정 수만 딱 주잖아요. 그렇죠. 연어를 남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보수도 어느 정도 이상 되니까 내가 이 분야에 내가 흥미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전공하고 싶어 이런 학생이면 물론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적성도 뭐 그리 썩 한쪽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근데 이과인데 공부는 잘해 그러면 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의대를 가요. 예, 성적 좋은 학생들이. 또 성적 좋아야만 갈 수 있고. 유일한 예가 프랑스죠. 아,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의대도 바칼로레아에서 일정 점수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다니다가 탈락해요. 우수수수 탈락합니다. 그렇군. 들어갈 수는 있게 해주네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프랑스는 아주 특이한 제도죠. 예. 일단은 받아줍니다. 예.